연방정부와 커네티컷 주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치과의사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인 최초로 아이비리그인 코넬대학교의 의과대학 학장을 역임했던 최명근 박사가 연구 데이터 조작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개월 연속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함께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연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대에 폭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까지 뉴욕 일원 곳곳 홍수와 돌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최근 환자마다 서로 다른 암세포를 제거하는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FDA는 제도 초안을 마련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뉴저지주 뉴악시에서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30분 사이 17세 이하 미성년자들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뉴욕주 내 한국 태생 거주자의 인구가 미전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최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보험 사기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커네티컷 정부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치과의사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 메디케어 당국과 커네티컷 주정부는 커네티컷 주 연방법원에 한인 치과의사 최모 씨와 손모 씨를 상대로 메디케이드 사기와 관련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소장에서 피고 측이 거짓으로 메디케이드 비용을 청구했고 가짜 진료 기록을 작성했으며 메디케이드 사기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했고 이로 인해 정부기관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최 씨와 손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건당 110달러의 수고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모집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이를 통해 치과병원을 찾은 메디케이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재정적인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피고 측이 초래한 재정적 손실 금액과 함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인 유형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에는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청구와 과다 청구, 리베이트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뉴욕 플러싱 4곳에 약국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 김모 씨와 직원이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처방을 받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2,6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돼 연방검찰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의료 혜택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공공보건을 해치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사건을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맨입니다. 한인 최초로 아이비리그인 코넬 대학교의 의과대학 학장을 역임했던 최명근 박사가 폐혈증 연구 조작 의혹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번 일로 의학계에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유죄로 밝혀질 경우 연방 차원의 고발과 함께 벌금이나 징역형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동물보호단체 페타가 지난 2021년 국립보건원에 제기한 소송을 근거로 최 박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 요구와 연방보건복지부에 조사 요청 서한을 발송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페타가 최근 연방보건복지부 산하 인간연구보호국에 발송한 서한은 생쥐를 이용한 최 박사의 폐혈증 연구 중 최소 4건의 논문이 부정확한 데이터로 인해 수정됐다며 조사를 요청하고 잘못된 데이터가 임상시험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도록 최 박사의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페타는 주장의 근거로 2002년 이후 최 박사의 폐혈증 연구 논문 중 9건이 철회됐다는 점과 그중 1건은 학술지에서까지 철회 조치된 것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학술지 측의 논문 철회 이유는 최 박사가 이전 실험 데이터를 사용했고 다른 출판물의 이미지 등을 중복으로 사용한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페타의 캐서린 로 박사는 폐혈증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임상 단계 전 동물에게 적용되는 전 임상 연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간연구보호국은 최 박사의 연구 주장 등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 기관에 최 박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은 페타가 지난 2021년 국립보건원에 제기한 폐혈증 실험 지원자금 소송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페타 측은 논문이 철회됐음에도 국립보건원이 최 박사에게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구자금을 약 7,700만 달러나 지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최 박사의 연구 결과 위조 논란은 의학계에서도 큰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학계 관계자들은 각종 논문을 다루는 온라인 포럼인 퍼피어에서도 최 박사의 논문 등을 두고 연구 결과 조작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최 박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일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연구 부정행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 박사는 연방 차원의 형사고발과 함께 벌금, 지원금 중단,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준이 지난달 계절적 요인 등을 거론하면서 금리 인하 의향을 내비쳤던 만큼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수치가 주목됐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3월 CPI 수치는 임대료와 운송비 상승 등으로 3개월 연속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함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달보다 0.4%,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 상승해 모두 2월 상승률과 같았으며 이는 모두 전문가의 예상치보다 0.1%포인트씩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화와 국채 수익률 상승과 주식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CPI의 가장 큰 구성 요소인 임대료가 시장의 예측을 뒤집고 지속해서 강세를 보였으며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자동차 보험과 수리와 같은 운송비와 의료 서비스 부문으로 인해 예상보다 상승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달 자칫 경기 침체가 촉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더 늦게, 더 적게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5.25에서 5.5%로 동결할 확률을 83%로 반영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이 확률은 43%였습니다. 또 6월을 시작으로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골드만삭스와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각각 7월과 9월에 2차례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찰스 슈왑의 캐시 존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연준이 CPI를 추적하지는 않지만 금리 인하 시점을 연기하거나 인하폭을 낮추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이 굳어지면 완화 여지가 많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시작된 폭우는 곳곳에 또다시 홍수와 돌풍을 불러일으키며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롱아일랜드 내서 카운티 역시 해안가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후 5시 기준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의 강수 확률이 60%로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발적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보이며 오후 8시 이후에는 강수 확률 100%로 최고 시속 40마일에 달하는 강한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이어지겠고 최고 온도는 63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오늘보다는 바람이 약해지며 시속 23마일을 기록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부터 밤새 내린 폭우로 인해 곳곳에 돌발 홍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오늘 저녁 강한 바람으로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전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저지 해안가 역시 홍수 피해로 인해 약 0.5피트의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날씨는 토요일부터 조금씩 풀리겠지만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 5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낮 최고 기온 65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고 다음 주 월요일은 날씨가 완전히 풀릴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암 치료에 있어 지금까지는 공통적인 유전자 변이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 위주로 개발돼 왔지만 최근에는 환자마다 서로 다른 신생 항원을 제거하는 방식의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FDA는 제도 초안을 마련하고 암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합니다. 암은 기본적으로 유전적 변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암종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가 하면 사람마다 전혀 다른 유전자 변이도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은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암세포 표면 단백질, 신생 항원을 면역세포가 공격하도록 하는 치료용 백신입니다. 최근 환자마다 서로 다른 신생 항원을 제거하는 방식의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는 글로벌 암 백신 치료제 시장 규모가 2028년 4억 8,090만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개발 중인 곳은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입니다. 두 기업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전부터 mRNA 백신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을 개발해 왔습니다. 현재 모더나는 미국 머크와 함께 흑색종,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B상에서 단독 치료 대비 원격 전이와 사망률 위험을 62% 감소시켰습니다. 회사는 2030년까지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이오엔텍은 글로벌 제약사 로슈와 손잡고 췌장 관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FDA는 올해 2월 첨단 제조기술 지정 프로그램이라는 제도 초안을 마련하고 해당 제도로 암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첨단 제조기술로 지정된 기술로 생산된 의약품은 추가적인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영국은 지난해 2030년까지 최대 10,000명의 자국 환자들이 암 백신 임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이오엔텍과 장기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내일부터 뉴저지주 누아크에서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30분 사이 17세 이하 미성년자들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보도에 방복현 기자입니다. 라스바라카 뉴욕시장과 프리츠 프라제 시 공공안전국장은 내일부터 청소년 안전 이니셔티브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17세 미만 청소년들은 밤에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감독하에 있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30분 사이에 거주지에서 100야드 이상 떨어진 17세 이하의 비동반 미성년자에 대해 통행금지 조례를 시행합니다. 뉴욕 시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제공할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뉴욕 경찰국은 청소년들의 안전과 청소년 범죄와 희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은 과거에도 여름 휴가철이나 휴일 전후 한시적 캠페인 등을 통해 통행금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법이 있는 다른 도시로는 시더그로브, 이스트 오렌지와 어빙턴 등이 있습니다. 프라제 공공안전국장은 밤 시간은 아이들에게 특히 위험한데 그 이유는 아이들의 안전을 살피는 구성원과 이웃이 적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아이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범죄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소란 및 난폭 행위를 이유로 10대의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철 뉴저지 해안가의 최소 32개 타운에서 특정 시간대 미성년자 통행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파라무스에 있는 가든스테이트 플라자 쇼핑몰은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 이후 부모나 21세 성인과 동반하지 않는 17세 이하의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미 전역의 인구 조사를 집계하는 연방 센서스국이 2022년 미국 내 외국 태생 외국인의 인구를 집계해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뉴욕주 내 한국 태생 거주자의 인구가 미 전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미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태생 인구에 대한 집계치를 발표했습니다. 센서스국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에서 출생한 미국 거주자 인구가 15.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센서스국 집계 결과 2022년 외국 태생 미국 거주자 인구는 총 4,6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9%를 차지했습니다.
외국 태생 거주자에는 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 소지자와 이민 와서 영주권을 소지한 자, 외국인 학생 및 망명 신청자 등이 포함됩니다. 즉 출생할 당시에는 미국 시민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외국 태생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델라웨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민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으로는 캘리포니아가 26%, 뉴저지가 23%, 뉴욕이 22%, 플로리다 21%로 이 4개 주에 전체 이민자의 5분의 1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6세 이상 외국 태생 거주민 가운데 63%가 고용돼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중 3분의 1 이상이 경영, 비즈니스, 과학, 예술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으로만 따져보면 뉴욕주 한국 태생 한인 인구는 2010년 10만 4,758명이었지만 2022년 8만 2,786명으로 약 2만 2천명 감소하면서 미 전역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으로 뉴욕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캘리포니아주 내 한인 태생 인구가 2만 1,801명 줄어 뉴욕주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비슷한 수치지만 비율로 따져보면 뉴욕주에서는 한인의 20%가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6.5%가 줄어든 셈으로 뉴욕주의 인구 감소세가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뉴저지주 내 한국 태생 한인은 2010년 7만 242명이었고 2022년 7만 512명을 기록하며 12년째 비슷한 수준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전체 인구 대비 한국 태생 거주자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은 하와이가 1위로 전체 인구의 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위가 0.8%를 차지한 캘리포니아, 3위가 0.76%를 차지한 뉴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1월과 2월 예상 밖으로 높아졌던 생산자 물가지수 P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3월 들어 둔화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에 비해 0.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0.3% 상승을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1% 상승해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는 3월 들어 전월에 비해 0.2% 올라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8% 상승했습니다. 3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주춤해짐에 따라 최근 몇 달 사이 높아진 물가 지표에 긴장했던 시장도 한숨을 돌릴 전망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동물 보호와 애완동물의 판매 및 치료를 위한 일련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제정되면 모든 경주마 경매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경주마를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표지판을 게시하도록 해 경주마 도축 금지와 사육 가축법의 집행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한 개와 고양이에 대한 외과적 성대 제거 시술을 의학적 필요성으로 제한하며 동물 학대에 대한 징역형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도 삭제됩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동물보호협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 이민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대폭 진전했습니다. 다만 취업 이민의 경우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전면 동결됐습니다. 가족 이민 중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5년 2월 8일에서 2015년 7월 8일로 5개월 진전했으며 이 A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20년 9월 8일에서 2021년 6월 1일로 9개월 가까이 진전했습니다. 이 B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 역시 2016년 4월 1일로 4개월 이상 진전했습니다. 가족 이민 중 3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0년 1월 1일로 움직였습니다. 4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07년 7월 22일로 한 달 넘게 진전했습니다. 엠파워 브랜드가 화상 위험으로 블랙앤데커의 스팀 다리미 200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증기 대신 뜨거운 물이 분사되면서 이미 수십 명의 사용자가 화상을 입어 리콜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 조치에는 같은 문제로 2022년 회수 대상에 포함된 51만 8,500대의 스팀 다리미도 포함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블랙앤데커의 이지 가먼트 스티머 시리즈입니다. 이 제품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아마존, 베드베스앤비욘드, 월마트 등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됐습니다. 현재 317건의 불만이 접수됐으며 이 중 82건은 화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